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어디 간 걸까요? 그 매스컴에 알려지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 그래서 사찰에 머물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금 아주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애타게 찾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정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이제 아마 처음에 호남 쪽에 있는 사찰에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가 이제 여기 오늘 뭐 또 어떤 보도에서는 다른 쪽으로 좀 이동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사찰에 있는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초선 의원들과 그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아마 월요일쯤에 복귀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 뭐 그거는 물론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믿어보면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서울로 올라와서 복귀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한 건 재심을 묻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번 그 상임위원회 건 가지고 당내에서 뭐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 그냥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상임위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반대로 법사위를 이제 놓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사의를 한번 표명하는 것은 재심을 묻고 그리고 다시 원내대표에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뭐 통합당 같은 경우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반발보다는 이제 돌아오는 것을 더 추진하는 쪽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아마 월요일쯤 복귀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사퇴서를 냈는데 그게 반려가 된 거죠? 그래서 재신임을 받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해서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 6개 가져갔고요, 위원장. 남은 게 12개 중에 민주당 5개, 통합당 7개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관측 예상한다는 건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국회의장도 사실 오늘 이제 회의를 안 열잖아요. 협상을 다시 하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라든지 아니면 협상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보이지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그 6명 임명한 걸 다시 되돌리라 이렇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 볼 때 이게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합당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결이라든지 이제 중요 상임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는 이미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다른 중요 상임위를 또는 이제 알짜 상임위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쪽을 아마 그 통합당이 가져오는 쪽으로 해서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남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나저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렇습니다. 좀 미뤄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수리를 했고 그 후임으로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네요.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통일부 장관을 정치인 출신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말고 다른 두 분도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유력하게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북한 문제가 물론 북한 전문가나 이런 그 통일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통일 문제나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죠. 정치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또 이제 오랜 국회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또 하나 이제 청문회 통과 문제는 사실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장관 상황에서. 청문회 또 통과를 해야죠. 그럼요. 그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원 출신들이 대부분 청문회를 이제 통과를 좀 쉽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다 보니 이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아마 이 후보로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지금 이 남북 관계 어떻게 될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아주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 북한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북한 내부 문제가 일단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북한 내부에서는요, 그 통일 관련된 부처나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가 오래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거기다가 유일하게 사실은 이제 물건을 받고 물자를 공급받는 게 중국 라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국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밀무역도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지금 왜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의. 공식 라인으로는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도 거의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제 주민들 평양에, 심지어는 평양까지도 물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호전적인 모습 보이고 공격을 해서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 단속, 내부 불만을 일정 부분 무마하기 위한 수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을 좀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나라 지금 중국과도 그렇게 닫혀 있다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나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태도가 아니겠나. 그게 두 가지 문제. 그렇게 아마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될 것 같은데 내부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 대북 제재를 이제 해소한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않죠. 강경하게 나온다면은. 그렇죠.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갖고는 해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 예고를 했잖아요. 이게 특이한 게 이번은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예고를 다 해놨어요. 지금 이미. 그걸 저는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전체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시나리오는 차근차근 진행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시나리오 속에 이제 첫 번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사 행동, 예를 들어서 지금 예고를 했던 게 뭐냐면 개성공단에 포병을 배치하겠다, 비무장지대 군을 주둔시키겠다, GP도 보관하겠다, 그렇죠. 대남비라도 살포를 하겠다 다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또 이 어떤 행동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네요. 2차, 3차. 지금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GP는 당장 건물을 짓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초소 같은 걸 설치해서 군을 주둔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군을 전개를 시켜서 금강산 지역이나 아니면 개성공단 지역에 군을 주둔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서해안 쪽에 해상 포격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해상 포격 훈련.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나리오는 이미 짜여져 있고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시나리오는 계속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북 전단 문제를 빌미로 삼았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잖아요. 그런데도 폭파했거든요. 그 말은 이 시나리오는 간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든 관계없이 간다. 그러니까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 다만 저는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 국토를 직접 타격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연평도나 서해해전처럼 그렇죠. 이런 거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긴장감을 끌어올려놓고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북한이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예고된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막 그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 군은 철저하게 대비하고 만약에 사태에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는 도발하면 우리는 거기에 몇 배로 응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걸로 보고, 그러나 대비태세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는 시도를 할 거다. 대북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하고요. 인도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눈여겨볼 게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한마디도 안 했고 카메라에 비치지 않았고 김여정을 전면 대신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그냥 김정은을 뒤에 남겨두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카드를 좀 뒤에 남겨두기 위함일까? 아니면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좀 김정은 그 이후에 뭐 건강도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도 많아서 이인자를 좀 키우기 위한 그런 포석일까? 뭐 이런 의심이 좀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무게가 실린다고 하면 김정은의 장악력을 높이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군이나 당의 장악력을 이번에 보면 김정은이 뭐 군에 지시를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전체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부부장인데 군과 당을 장악하고 지도하고 통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김여정의 장악력, 김정은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2인자로서의 장악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1인자는 절대로 안 되고요. 2인자로 장악력을 키운다고 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왜냐? 잘 보세요. 북한 정권은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형제도 못 믿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견제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본인이 만약에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김정은 입장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본인을 보호하면서 2인자로서 어떤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개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이라면 2인자로서의 자리를 굳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어떤 사람들이 모반을 모색한다거나 또는 뭐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는 키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김여정이 후계자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김정은에게 2인자로서의 자리를 굳혀주는 기회는 삼겠지만 그렇다고 후계자로까지 키우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 북한의 막말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이런 행동들 어떻게든 이 긴장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될 텐데 뭐 최근에 북한이 특사도 거절을 했고 또 특사 요청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건 사실 좀 비밀에 붙여져야 되는데 공개를 해버리고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이 참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들.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양제츠 그 정치국원이죠. 그 중국의 외무 담당 정치국원이 만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가 안 됐지만 뉘앙스 자체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좀 나서서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좀 눌러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리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면 중국이나 우리 정부로부터 뭔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받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거는 뭐 다른 언론들이 얘기 안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결정적인 순간에 김정은이 회담의 장소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과 우리 문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이런 장소에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꼭 숨겨두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인민들한테 통 큰 결단, 그렇죠. 정치 지도자의 면모 이런 걸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리더십을 또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건 뭐 실현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다 끝나고 나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김정은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한 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지금 전면에 나서질 않잖아요. 언급을 최대한 조심하고 마지막 그 카드를 위해서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문제 해결, 나아가서 이제 북미 회담까지도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상황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좀 하도 좀 불안해서. 왜냐하면 뭐 금강산 시설도 뭐 폭파하겠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맞습니다. ICBM, 뭐 SLBM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와서 거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